은희야, 제발. 수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버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혼자 먹기 쓸쓸하잖아. 통화가 끊긴 후 수진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고 넓은 거실은 그녀 혼자 있기엔 너무나 텅 비어 보였다. 남편 민호는 벌써 일주일째 출장 중이었다. 처음엔 사흘이라고 했다. 그런데 연장됐다며 연락이 왔고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조차 불분명했다. 결혼한 지 2년. 수지는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줄곧 이런 식이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 정우가 들렀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 걱정에 가끔 음식을 사들고 오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정우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캐주얼 재킷 차림. 한때 사업을 했던 사람답게 그는 언제나 단정했다. 비 오는데 나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정우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수지는 거실 불을 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아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민호는 잘 지내냐? 회사 일은 어떠냐? 요즘 날씨가 추우니 몸조리 잘해야 한다는 등. 하지만 묘하게도 그 평범한 대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느꼈다. 정우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게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수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만 이 집에서 너무 오래 단둘이 있다 보니 어색함과 친밀함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다. 민호 그 녀석. 요즘 너무 집을 비우는 것 같아.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아들 녀석이 책임감이 없어. 아내를 이렇게 혼자 두고. 괜찮아요. 일이 바쁜 건 어쩔 수 없죠. 수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남편은 정말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걸까? 아니면 이 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 최근 몇 달간 민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가 집에 있을 때조차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수진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진이 고개를 들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아들 대신이라도 챙겨줄 테니까. 그 말은 순수한 호의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의 조명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전기 이상한가 보네. 정우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지는 그게 단순한 전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실내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추운가? 정우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 등골이 서늘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방 쪽을 바라봤다. 어둑한 복도 너머 뭔가 움직인 것 같았다. 아니, 분명 움직였다.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이. 뭐 봤어? 아니에요. 착각인 것 같아요. 수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정우는 이상하다는 듯 수진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이 시간이네. 그만 가봐야겠다.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수지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따라갔다. 문을 열려는 순간 정우가 멈칫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관 타일 위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발자국, 여자 것처럼 보이는. 이거. 수진도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정우의 것도 아니었다. 발자국은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처럼. 비 맞고 들어온 거 아니야? 정우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 오늘밖에 안 나갔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정우는 발자국을 따라 거실까지 걸어갔고 수진도 그 뒤를 따랐다. 발자국은 소파 앞에서 끝나 있었다. 그리고 그 위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놓았던 가족사진 액자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정우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 속에는 민호와 수진 그리고 정우가 함께 찍혀 있었다.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정우의 어깨 뒤편에 무언가가 있었다. 흐릿하게 마치 이중 노출처럼 겹쳐진 형체가 여자의 얼굴 같았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텅 빈 눈, 그리고 입가에 희미하게 번진 미소. 이게 뭐야? 정우의 손이 떨렸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다. 수지는 비명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다. 정우는 깨진 액자를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뛰어갔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를 수진이 붙잡았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수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다. 수진은 깨진 액자를 치우기 위해 거실로 돌아갔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서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흐릿한 형체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아니, 더 선명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분명 수진을 향해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사진 속 얼굴을 떠올렸다. 정우는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리고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새벽 3시쯤 수지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 덜컥.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대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수진의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누군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수진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발소리도 멀어져 갔다. 아침이 되었을 때 수지는 거실로 나왔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어젯밤에는 분명 없던 것이었다. 메모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왜 아직도 같이 있는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 글씨는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같이 있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린 끝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다. 민호는 수진의 말을 대충 듣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전기 문제일 거라고, 집이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사진 속 형체는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낀 거라고, 메모지는 수진이 무의식적으로 쓴 게 아니냐고까지 했다. 요즘 혼자 있어서 예민해진 거 아니야? 아빠가 자주 들르신다며.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말해. 민호의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통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만 남았다. 남편은 자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점심때쯤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될까? 어제 일 때문에 할 말이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궁금했다. 정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황급히 도망쳤는지. 저녁 6시 정우가 도착했다. 어제와 달리 그는 음식을 사오지 않았다. 표정도 어두웠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손만 비볐다. 아버님, 어제 그 사진에서 뭘 보신 거예요? 수진이 먼저 물었다. 정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정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민호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당시 정우는 26이었고 사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를 만났다. 이름은 은희.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여자였다. 처음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정우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은희는 조용하고 순수했다. 그녀는 정우를 전적으로 믿었고 의지했다. 그리고 정우 역시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우의 집안은 그를 다른 여자와 결혼시키려 했다. 사업상 필요한 지방과의 혼사였다. 정우는 거부했다. 은희를 사랑한다고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압박을 가했다. 사업 자금을 끊고 정우를 집에서 내쫓았다. 정우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은희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은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정우는 아이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고 집안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은희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다. 정우와 함께라면 괜찮다고. 하지만 정우는 도망쳤다. 은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결국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민호의 어머니였다. 은희는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 내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정우는 오랫동안 은희를 잊으려 애썼다. 결혼 생활에 충실했고 사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몇 년 후 우연히 은희의 소식을 들었다. 지인을 통해서였다. 은희는 아이를 낳았다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이야기였다. 정우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다. 그는 그저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가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집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시선은 분명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은희가 나타나는 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정우를 바라봤다. 표정 없는 얼굴로. 정우는 그게 단지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그 사진 속에서 은희의 얼굴을 봤을 때 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고. 은희가 정말로 돌아온 거라고. 왜 지금인 걸까요?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아니 어쩌면. 정우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쩌면 너 때문일지도 몰라. 저요? 은희는 날 사랑했어. 그리고 날 잃었지. 그런데 지금 내가 또 다른 여자 옆에 있잖아.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님이랑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우는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수진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수진은 그를 붙잡았다. 도망치지 마세요. 어차피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정우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리가 이걸 끝내야 해요. 아버님이 도망친다고 해서 사라질 것 같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의 말이 맞았다. 이미 은희는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인터넷으로 은희에 대해 검색해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수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정우가 말한 그 카페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은 정우에게서 들은 주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낡은 간판만 남아있을 뿐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은 주변 상점에 들러 그 카페에 대해 물어봤다.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아, 거기 오래전에 문 닫았지. 주인이 죽고 나서. 주인이요? 응. 젊은 여자였는데 불쌍하게 됐어. 애 낳다가 죽었다더라고.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은희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혹시 그 여자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잘은 모르지. 다만 죽기 전에 되게 외로워 보였다더라고. 혼자 애 키우면서 카페 운영하고. 남자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은희는 혼자였다. 정우에게 버림받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죽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그날 저녁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섬뜩한 냄새. 꽃향기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수지는 비명을 질렀다. 소파 위에 꽃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하얀 국화 다발, 장례식에 쓰는 그런 꽃이었다. 그리고 꽃 사이에 메모지가 꽂혀 있었다. 이제 그만 가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누가 집에 들어온 걸까?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걸까? 문은 분명 잠겨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바닥을 끄는 소리.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희미한 형체, 여자의 실루엣.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거실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수지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수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차가운 기운,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아무도 없었다. 꽃다발만 그대로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수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환상이 아니었다. 은희는 정말로 여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정우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거절했다. 아버님이 오시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을게요. 수진아, 그건 너무 위험해.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어디로요? 어차피 따라올 텐데. 수진의 말이 맞았다. 은희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우와 수진, 두 사람을 쫓고 있었다. 수지는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 검색했다. 귀신, 원혼, 저주, 빙의, 온갖 단어들이 나왔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었다. 대부분 미신이거나 과장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현상들은 대개 미해결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죽은 자가 생전에 품었던 한 원망, 사랑 같은 강렬한 감정이 이승에 남아있다는 것. 은희는 분명 정우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서 정우 곁에 있는 수진을 질투하는 것이었다. 오후쯤 수진은 용기를 내어 집안을 살폈다. 혹시 또 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거실, 주방, 침실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점을 찾았다. 그리고 민호의 서재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낡은 상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수지는 상자를 꺼내 열어봤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정우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은희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편지는 은희가 정우에게 보낸 것이었다. 날짜는 수십 년 전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우 씨, 오늘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으셨네요. 괜찮아요. 내일은 오시겠죠? 저는 계속 여기 있을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편지는 점점 절박해졌다. 은희는 정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달랐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를 버린 거죠. 괜찮아요. 저도 이제 포기할게요. 하지만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수지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은희의 절망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끝까지 정우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원망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고요한 밤이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새벽 2시쯤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방 안 공기가 차가워졌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로. 수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삐걱삐걱. 수지는 얼어붙었다. 문은 분명 잠가뒀었다. 하지만 저절로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 들어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수지는 그 형체를 볼 수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니, 옷이라기보단 수에 같았다. 여자는 천천히 수진의 침대로 다가왔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눌린 것처럼. 여자는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수진을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얼굴을 만졌다. 차가운 손길이었다. 얼음처럼. 넌 누구야?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쉰 목소리였다. 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야?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여자의 손이 수진의 목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다. 가야 해. 여기서 수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갑자기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수진이 미리 맞춰둔 알람이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손을 뗐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더니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수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목을 만져보니 차가운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은희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 수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급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수지는 근처 모텔로 갔다. 하지만 모텔 방에서도 안심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또다시 그 기운이 느껴졌다. 차가운 공기,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희였다. 수지는 깨달았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은희는 어디든 따라올 것이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맞서는 것.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만나야 해요. 우리 둘이서 이걸 끝내야 해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그 카페요. 은희 씨가 일하던 곳. 두 사람은 오후에 그 폐업한 카페 앞에서 만났다. 정우는 수진의 목에 난 손자국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뭐야? 은희가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정우가 억지로 열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카페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진과 정우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카운터, 테이블, 의자들 모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다. 그리고 카운터 뒤편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은희의 사진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 밝게 웃고 있었다. 수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은희야. 정우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카페 안 공기가 변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카운터 뒤편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은희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선명했다. 그리고 표정이 있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 은희는 정우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뭘 원하는 거야?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질투와 원망이 가득했다. 저 여자 왜 데리고 온 거야? 수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은희 씨, 저는 아버님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일 뿐이에요. 거짓말 난 다 봤어.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거. 그건 오해예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알아. 너희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 그 미묘한 감정들. 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은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분명 수진과 정우 사이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다. 단지 외로움과 의존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었다. 은희 씨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정말. 수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은희가 갑자기 다가왔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수진의 목을 움켜쥐었다. 정우가 소리쳤다. 은희 안 돼. 하지만 은희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수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정우가 달려들어 은희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수진의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녀는 은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제발 용서하세요, 아버님을. 은희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용서 어떻게 해? 수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아버님도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당신을 잊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은희는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은희야, 널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난 너무 겁이 많았어. 용서해줘. 은희는 한참 동안 정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은희는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용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그만 괴롭힐게.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다. 며칠이 지났다. 카페에서의 그날 이후 은희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도 멈췄다. 수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정우도 더 이상 자주 방문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한 것 같았다. 남편 민호가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왔다. 수지는 그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와 바로 샤워를 하고 잠들었다. 수진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가겠다며 서둘러 준비했다. 수진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냥 보내줬다. 어차피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혼자 남은 수진은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은희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그 꽃다발, 메모지, 깨진 액자, 모든 것을 치웠다. 그리고 집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 커튼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정말 평화가 찾아온 걸까?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다시 시작됐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낡은 나무 상자였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거실로 가져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아기 옷이 들어있었다. 작고 노란 옷, 그리고 그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은희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은희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텅 빈 표정이었다. 수진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은희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더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진은 또다시 악몽을 꿨다. 어두운 방 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 끝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안에는 요람이 있었고 그 안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아기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내 아이야, 돌려줘. 수진은 돌아봤다. 은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무서운 모습이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 아이 어디 있어? 수진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을 보니 민호가 자고 있었다. 수진은 그를 깨우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거실 탁자 위에 그 상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수진은 상자를 다시 열어봤다. 아기 옷과 사진, 그리고 그제야 눈에 띈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작은 메모지였다. 내 아이를 찾아줘. 수진은 손이 떨렸다. 은희의 아이, 정우가 말했던 그 아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다음 날 수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은희의 아이에 대해 물었다.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고아원 이름도 모르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 찾아봐야 해요. 은희 씨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찾는다고 해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수지는 단호했다. 정우는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당시 은희가 살던 지역의 고아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아원은 이미 폐쇄됐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며칠 동안 수소문한 끝에 한 곳에서 단서를 찾았다. 오래된 고아원의 원장이었던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셨다. 수진과 정우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은희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아, 그 불쌍한 아가씨.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지. 애는 우리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입양됐어. 괜찮은 집안으로. 그게 한 2년쯤 후였나? 혹시 어느 집안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입양 기록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이름은 기억나. 지원이. 은지원이라고 지었어. 은희 씨가 죽기 전에 직접 지은 이름이야. 은지원. 수지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정우는 할머니에게 입양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과 정우는 침묵했다. 실마리는 찾았지만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 은지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은희를 꿈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엔 은희가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발 내 아이를 찾아줘. 그럼 난 떠날게. 수지는 꿈에서 깨어나 결심했다. 어떻게든 은지원을 찾아내겠다고. 며칠 후 수지는 민호에게 털어놨다. 모든 것을. 은희의 이야기, 정우의 과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민호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진지한 표정과
목에 남아있는 손자국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정말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민호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아버지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이걸 끝내야 해. 은희 씨의 한을 풀어줘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도 돕겠다고 했다. 세 사람은 함께 은지원을 찾기 시작했다. 민호는 회사의 인맥을 동원해 입양 기록을 추적했다. 불법적인 방법이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은지원은 살아있었다.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친어머니가 은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수지는 은지원을 만나야 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은희는 계속해서 수진의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간청했다. 제발 내 딸을 만나게 해줘. 수지는 결국 은지원에게 연락했다. 조심스럽게 만나고 싶다고. 은지원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수진의 진심을 느꼈는지 만나주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은지원은 은희와 닮아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 수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은지원의 친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은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나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당신을 위해 이름도 직접 지으셨고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은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비록 돌아가셨지만. 수지는 은지원을 데리고 그 카페로 갔다. 은희가 일했던 곳, 그리고 정우도 함께 있었다. 세 사람은 카페 안에 서서 은희를 불렀다. 은희 씨 딸이 여기 있어요. 지원이가. 잠시 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은희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평화로워 보였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은희는 은지원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은지원은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따뜻했다. 지원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은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은희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다. 이제 용서할게. 지원이가 행복하다니까. 정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희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로웠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기 전 수진에게 말했다. 고마워 내 딸을 찾아줘서. 그리고 은희는 사라졌다. 완전히. 은희가 떠난 후 모든 게 평온해졌다. 집안의 이상한 현상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수지는 드디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정우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은지원은 친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어 오히려 감사해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후 수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은희는 사라졌지만 집안에는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미묘한 기운. 은희와는 다른 또 다른 존재의 기운.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오랫동안 은희에게 시달려서 트라우마가 남은 것이라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느낌은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수지는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수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차가웠다. 은희가 나타났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여보 혹시 지금 뭔가 느껴져? 민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뭐가? 아니 그냥. 수지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수지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이번엔 뭔가 보였다. 희미한 그림자. 하지만 은희는 아니었다. 형태가 달랐다. 더 작았다. 아이처럼.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민호를 불렀다. 여보, 여기 좀 와봐. 민호가 주방으로 왔다. 왜 그래? 저기 봐. 수진이 가리킨 곳을 민호가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뭐가 있는데? 그림자 아이 같은 그림자가. 민호는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는데 너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좀 쉬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민호는 수진을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다. 은혜 씨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좀 쉬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은 또다시 꿈을 꿨다.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였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는 점점 좁아졌다. 그리고 끝에 도달했을 때 문 하나가 있었다. 수진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요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아기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엄마가 아니야 넌. 수진은 돌아봤다. 은희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였다. 아니, 여자라기보단 소녀에 가까웠다. 15, 16쯤 되어 보이는. 넌 누구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수진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다. 수진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을 보니 민호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는데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 형체가 남아 있었다. 소녀였다. 꿈에서 본 그 소녀. 그녀는 거울 속에서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왜 우리 엄마를 보냈어? 수진은 숨이 막혔다. 우리 엄마? 그럼 이 소녀는 은희 씨의 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지원이 아니야. 난 엄마가 낳지 못한 아이야.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은희는 은지원만 낳았다. 다른 아이는 없었다. 무슨 말이야? 소녀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나를 낳기 전에 죽었어. 그래서 난 태어나지 못했어. 하지만 난 여기 있어. 엄마 곁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 은희가 임신 중에 죽으면서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이곳에 남아 있었다. 넌 왜 나타난 거야? 소녀는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를 보냈잖아. 이제 난 혼자야. 엄마 없이. 하지만 은희 씨는 평화롭게 떠났어.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떠날 수 없어. 난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는걸. 어디로 가?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는 은희보다 더 불쌍했다.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넌 뭘 원하는 거야? 소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엄마처럼 나도 누군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재했다는 걸.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아이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다. 자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수지는 정우와 은지원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 소녀에 대해 말했다. 은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제게 동생이 있었다는 건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밀히 말하면 태어나지 못한 동생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정우는 괴로워했다. 내가 더 잘못한 거였어. 은희만이 아니라 그 아이까지. 수지는 정우를 위로했다. 이제라도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해요. 세 사람은 의논 끝에 결정했다. 그 아이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하기로. 비록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 아이도 은희의 자식이었으니까. 그들은 은희가 일했던 카페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은희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은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생아,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언니가 기억할게. 내가 존재했다는 걸.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소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화난 표정이 아니었다. 웃고 있었다. 고마워 언니. 소녀는 천천히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사라졌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여전히 불안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현관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 잠그고 나왔는데 수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민호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수진아, 우리 집에 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수진은 얼어붙었다. 민호의 눈빛이 달랐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뭐가 들어왔는데? 민호는 천장을 가리켰다. 수진이 올려다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다. 천장에 누군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그것은 은희도 소녀도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은 웃고 있었다. 수진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가 황급히 수진을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그것은 천천히 몸을 뒤틀며 바닥으로 내려왔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것은 여자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물에 번진 수채화처럼 흐릿했다. 다만 입만은 선명했다. 귀까지 찢어진 듯한 웃음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누구야?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기어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수진과 민호는 현관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가, 빨리.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뒤편. 희미하게 그것의 형체가 보였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우리 집에 누가 침입했어요.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 경비원은 놀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수진과 민호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정말 누군가 있었다고요? 경찰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형체를 봤다고? 그것이 기어서 다가왔다고?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요즘 환각을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돌아갔다. 수진과 민호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확실히 봤다. 그것을. 여보, 우리 이사 가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모텔에 묵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민호는 옆에서 겨우 잠든 것 같았다. 새벽 3시쯤 수진은 화장실에 갔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는데 뒤에 또 그것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도망칠 수 없어. 수진은 비명을 삼키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었다. 수진은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다. 민호를 깨워 다른 모텔로 옮기자고 했다. 또 봤어. 민호의 얼굴도 창백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모텔을 나섰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새벽 거리를 차를 몰고 달리며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보자.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실 거야. 수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정우가 받았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수진아, 왜 이 새벽에? 아버님, 또 시작됐어요. 은희 씨도 그 아이도 아닌 다른 게 나타났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은희만이 아니었어. 내가 버린 사람이. 수진은 심장이 철렁했다. 정우의 목소리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설명해 줄게. 수진과 민호는 정우의 집으로 향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다. 거실에 앉은 정우는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아버지, 도대체 뭔 일이에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정우는 깊게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희 이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이름은 미선. 정우가 대학생이었을 때 만난 첫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깊이 사랑했다. 하지만 미선의 집안은 가난했고 정우의 부모는 그 관계를 반대했다. 정우는 부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미선과 헤어졌다. 미선은 울며 매달렸지만 정우는 뿌리쳤다. 그리고 미선은 그 후 얼마 안 가 자살했다. 정우를 잊지 못해서. 미선이가 죽은 건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충격에 빠졌다. 은희만이 아니라 미선까지. 정우는 평생 두 여자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다. 미선이는 죽기 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저승에 가서도 너를 잊지
않겠다고. 수지는 이제 이해했다. 지금 나타난 그것은 미선이었다. 은희가 떠난 후 미선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미선은 은희보다 더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민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선이는 은희랑 달라. 훨씬 더 위험해. 그 애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집착했거든. 정우의 말에 따르면 미선은 생전에도 집착이 심했다고 했다. 정우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다른 여자와 말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정우는 그게 부담스러워 헤어지려 했고 그것이 미선의 자살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럼 지금 미선 씨는 뭘 원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마 날 괴롭히고 싶을 거야. 영원히. 세 사람은 침묵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은희는 딸을 만나게 해주고 그 아이는 인정받으면서 떠났다. 하지만 미선은 달랐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고 있었다. 우리가 미선 씨의 무덤을 찾아가 봐야 할까요? 수진의 제안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미선의 무덤을 찾아갔다. 정우가 기억을 더듬어 찾은 곳이었다. 오래된 공동묘지 한 구석에 초라한 비석이 서 있었다. 비석 앞에 선 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왔다. 수지는 꽃을 놓고 절을 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미선 씨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졌다. 비석 앞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미선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다. 다만 입만은 선명했다. 웃고 있었다. 용서? 왜 내가?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넌 나를 버렸어.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든 보상할게. 뭘 원하든 다 해줄게. 미선은 웃음을 터뜨렸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보상? 넌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족도 있고 손주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 가졌는데. 미선은 수진을 바라봤다. 특히 저 여자. 내 며느리. 너랑 이상한 분위기 만들더라. 수진은 부인하려 했지만 미선은 듣지 않았다. 다 빼앗아 줄 거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미선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위협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세 사람은 무덤을 떠났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뒷좌석에서 밖을 바라봤다. 차창 너머로 미선의 형체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웃으며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현관 앞에서 멈춰섰다. 문에 뭔가 쓰여 있었다. 붉은 글씨로 내 차례야. 수지는 그 글씨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미선은 이제 수진을 노리고 있었다. 정우를 괴롭히기 위해 그가 아끼는 사람들을 하나씩 해치려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지 마. 민호가 수진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안에서 미선이 나타났다. 이번엔 완전히 실체화되어 있었다. 미선은 수진의 목을 움켜쥐었다. 수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민호와 정우가 달려들었지만 미선은 한 손으로 두 사람을 밀쳐냈다. 엄청난 힘이었다. 수진아! 정우가 소리쳤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다.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다. 은희였다. 은희는 미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만해.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미선은 은희를 바라봤다. 넌 왜 여기 있어? 넌 떠났잖아.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야. 난 아직 여기 있어. 지켜보고 있어. 은희는 미선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기침을 했다. 민호가 달려가 수진을 안았다. 미선아 그만해. 복수는 끝이 없어. 은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선은 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넌 좋겠다. 딸도 만나고 용서도 하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은희는 미선을 안았다. 너도 평화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야. 미선은 한참 동안 은희의 품에서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진정됐다. 어떻게 해야 해? 은희는 미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해. 정우를 그리고 너 자신을.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 너무 힘들어.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선은 천천히 정우를 돌아봤다.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을게.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선은 은희와 함께 사라졌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수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민호의 품에 안겼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다. 정우의 젊은 시절이 보였다. 그리고 은희도 미선도 아닌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세 번째 여자였다. 수진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설마 또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정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혹시 은희 씨, 미선 씨 말고도 또 있나요? 정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몇 명이나 되는데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 정우는 세 번째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름은 수아. 미선과 은희 사이의 시기에 만난 여자였다. 수아는 정우의 직장 동료였다. 둘은 짧은 연애를 했지만 정우는 곧 실증을 느끼고 헤어졌다. 수아는 그 이후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정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수아는 날 원망했을까? 정우의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또 있나요? 수아 씨 말고. 정우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한 명 더 있어. 네 번째 여자. 이름은 혜진. 정우가 결혼한 후에도 짧은 외도를 한 적이 있었다. 혜진은 정우를 사랑했지만 정우는 가족을 버릴 수 없다며 관계를 정리했다. 혜진은 그 후 소식이 끊겼다. 정우는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도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며 충격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이제 그만 좀 하자. 계속 파헤쳐봤자 끝이 없을 것 같아. 수진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과거는 저절로 나타났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저는 정우 씨의 옛 지인인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수아의 친구라고 했다. 수아가 죽기 전에 정우에게 전해달라는 편지를 남겼다고 했다. 하지만 정우의 연락처를 몰라 이제야 전하게 됐다고. 편지를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정우에게 연락해 함께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아의 친구는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이게 수아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편지에는 수아의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라고. 그리고 정우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저는 정우 씨를 용서해요. 하지만 제 자신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받지 못한 제 자신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수아는 자신을 탓하며 죽은 것이었다. 정우 때문에. 수아야 미안해. 수지는 정우를 위로했다. 수아의 친구도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꿈을 꿨다. 수아가 나타났다. 하지만 미선이나 은희처럼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저 슬픈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수아 씨. 수진이 다가가려 하자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전 이미 떠났어요. 다만 정우 씨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용서한다고. 수아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수지는 꿈에서 깨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아는 평화롭게 떠난 것 같았다. 하지만 네 번째 여자 혜진은 달랐다. 며칠 후 수진의 집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중년의 여자였다. 수진을 보자마자 다가와 물었다. 혹시 정우 씨의 며느리세요? 네, 근데 누구세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전 혜진이에요. 정우 씨의 옛 애인. 수진은 깜짝 놀랐다. 혜진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 수지는 혜진을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정우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절 선택하지 않았죠. 가족이 있으니까. 혜진은 정우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평생 정우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혜진은 정우를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전정우 씨를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수지는 난처했다. 혜진은 귀신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정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제가 아버님께 전해드릴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수진 씨도 조심하세요. 정우 씨 곁엔 항상 불행이 따라다니니까. 혜진이 떠난 후 수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정우는 충격에 빠졌다. 혜진이가 살아있다고? 네. 그리고 아버님을 만나고 싶다.
없대요. 정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만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정우와 혜진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수진도 멀리서 지켜봤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울었고 정우도 울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사랑이란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해가 질 무렵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수진은 혜진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혜진은 떠났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힘드시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수진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정우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이 모든 걸 견디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자신도 정우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미묘한 감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수진은 그 감정을 밀어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저 외로움일 뿐이라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어가요. 민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우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수진은 느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누군가 서 있었다. 은희였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다시 출장을 떠났다. 수진은 혼자 집에 남았다. 정우는 더 이상 자주 방문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진아 지금 혼자니? 네 왜요? 미안한데 지금 갈 수 있을까? 너무 무서워서. 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서 진짜 공포가 느껴졌다. 결국 오라고 했다. 30분 후 정우가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서 또 봤어. 이번엔 그 여자들이 다 같이 나타났어. 수진은 놀랐다. 은희, 미선, 수아, 그리고 혜진까지도 나타났다고 했다. 혜진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타난 걸까? 다들 날 둘러싸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그냥 입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정우는 공포에 질려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오늘만 여기 있어도 될까? 소파에서 자도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담요를 가져다주고 물을 따라줬다. 정우는 소파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수진도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정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해졌다. 새벽 2시쯤 수진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정우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수진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정우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안 돼, 제발. 수진은 달려가 정우를 깨웠다.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수진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꿈꾸이었어.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정우 옆에 앉았다. 무슨 꿈이었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여자들이 날 데려가려고 했어. 저승으로. 수진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괜찮아요. 꿈일 뿐이에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경고야. 곧 뭔가 일어날 거야. 두 사람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정우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수진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을 놓지도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왔다. 나 너한테 미안해.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해서. 저도요. 저도 잘못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우는 수진의 아버지였고 수진은 정우의 며느리였다. 우리 이러면 안 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정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거실 불이 꺼졌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은이었다. 그녀는 창문 밖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슬펐다. 그리고 실망한 것 같았다. 수지는 황급히 정우에게서 손을 뗐다. 정우도 뒤로 물러섰다. 은희는 천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돼. 수진이 다시 한번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내가 선을 넘을 뻔했어. 수진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던 건지, 왜 그런 감정을 느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떠났다.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어색함만 남았다. 수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만 바라봤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이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문을 열었다. 은지원이 서 있었다. 수진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수지는 은지원을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은지원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젯밤 제 어머니가 제 꿈에 나타났어요. 수지는 놀랐다. 은희 씨가요? 은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수진 씨와 정우 씨가 위험하다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은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로. 은지원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도 위험해요. 어머니 말로는 그 감정이 더 큰 불행을 부를 거래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은지원의 말이 맞았다. 수진과 정우 사이의 감정은 이미 여러 영혼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은지원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거리를 두세요. 완전히. 그리고 민호 씨한테 솔직해지세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민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시아버지와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고. 그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은지원이 떠난 후 수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정우와의 미묘한 감정, 어젯밤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움. 민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수지는 깜짝 놀랐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너랑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엔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난 모른 척했어. 인정하기 싫었거든.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도 있어. 너를 너무 혼자 두었으니까. 하지만 수진아,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통화를 끊고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솔직해진 것이 정답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꿈을 꿨다. 모든 여자들이 나타났다. 은희, 미선, 수아, 그리고 혜진까지. 그들은 수진을 둘러싸고 말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수진은 정우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은희의 카페에서 만났다. 이제는 이곳이 모든 것을 끝내는 장소가 된 것 같았다. 정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수진이 들어서자 정우는 일어섰다. 수진아, 앉으세요, 아버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이 이상한 관계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버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며느리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널 한 명의 여자로 보게 됐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요. 처음엔 아버님이 그냥 시아버지였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착각했어요. 이게 사랑인 줄. 정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움이었어. 너도 나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린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댄 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 순간 카페 안 공기가 변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은희가 나타났다. 그리고 미선도, 수아도, 심지어 혜진의 형체까지. 내 여자가 두 사람을 둘러쌌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은희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희 둘 사이의 감정은 진짜가 아니었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지. 미선도 말했다. 정우, 넌 평생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 여자들을 이용만 했지. 수아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혜진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저 상황이 당신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내 여자는 천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도 정말로 떠날게. 정우,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아. 그리고 수진, 당신도 행복해지세요. 여자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다. 수진과 정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정우가 중얼거렸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밖은 화창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우가 멈춰섰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미안해. 너한테 혼란을 줘서.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차로 향했다. 수지는 차 안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오늘 저녁에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민호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나도 빨리 출장 마치고 갈게. 집에 도착한 수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 은희의 미선에 그 모든 과거의 흔적들을. 저녁이 됐을 때 민호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앞으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호가 약속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노력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은지원을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일들을 정리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꿈에 나타났어요. 은지원이 말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고맙다고. 수진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에요. 은희 씨가 평화를 찾아서. 은지원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친구가 됐다.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한 동료로서. 정우는 그 후로 다시는 수진의 집에 자주 오지 않았다. 대신 민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부자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정우는 수진과 민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민호야,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많은 짐을 지워줬구나. 정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수진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요. 세 사람은 건배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이상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새벽 수지는 희미한 소리에 깨어났다. 아기 울음소리 같았다. 수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소리는 민호의 서재에서 들려왔다. 서재 문을 열자 수지는 얼어붙었다. 서재 한가운데 요람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다. 수진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수지는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요람도 사라졌다. 아기 울음소리도 멈췄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방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정말로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아침이 밝았다. 수지는 어젯밤의 일을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수진에게 키스하며 집을 나섰다.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다. 수진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혼자 남은 수진은 집안을 정리하며 저녁 준비를 했다. 민호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오후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택배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메모지 하나. 진실을 알아야 해. 수지는 사진첩을 펼쳤다. 정우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여러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은희, 미선, 수아, 혜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수진이 모르는 얼굴들. 5, 6, 7. 수지는 사진을 세다가 손이 떨렸다. 정우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었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정우가 쓴 편지였다. 날짜는 수십 년 전이었다. 나는 사랑을 모른다.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자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괴물이다. 수지는 사진첩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정우는 진심으로 반성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일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우였다. 수진아 혹시 택배 받았니? 네 이게 뭐예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 내 과거를 파헤치고 있어. 그 사진첩은 내가 버렸던 건데 아버님은 도대체 몇 명이나 만난 거예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화가 났다.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셨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각각의 여자들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은 모두 정우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버림받았을 것이다. 저녁이 됐다. 민호가 돌아왔다.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자기야 결혼기념일 축하해.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꽃을 받았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호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수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과거는 다 잊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과거는 정말로 잊힐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꿈을 꿨다. 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양쪽에는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각의 문 앞에 여자들이 서 있었다. 은희, 미선, 수아, 혜진, 그리고 수진이 모르는 여자들까지 모두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슬펐다. 우리를 잊지 마.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우리도 사랑했어. 우리도 행복하고 싶었어. 수지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우리를 기억해 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각의 여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수지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정우의 과거, 여자들의 아픔,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다음 날부터 수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자세하게. 그리고 몇 달 후 그 일기는 한 권의 책이 됐다. 수지는 그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 대신 집 서재에 보관했다. 언젠가 누군가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뭔가 배우게 될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수진과 민호는 이제 정말로 행복했다. 민호는 출장을 줄였고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정우도 조용히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민호는 기뻐하며 수진을 안았다. 정우도 축하해줬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정우의 목소리엔 기쁨이 가득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새 생명이 오고 있었다. 희망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임신 5개월쯤 수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뱃속의 아기와 대화하는 꿈이었다. 엄마 나 태어나도 돼? 아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대답했다.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지만 할아버지의 과거가 무서워. 수지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의 죄가 나한테도 영향을 줄까봐. 수지는 꿈에서 깨어나 불안해했다. 혹시 정우의 과거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까? 수지는 그날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세요. 진심으로. 정우는 수진의 간절함을 느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 정우는 그 후로 자신이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직접 사과했고 돌아가신 분들에겐 무덤을 찾아가 절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희의 무덤을 찾았다. 정우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은희야, 이제야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일어서는데 희미하게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용서해. 정우는 뒤를 돌아봤다. 은희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 짓고 있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은희는 천천히 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정우는 평화를 느꼈다. 진짜 평화를. 수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민호와 정우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지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멀리서 은희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축복하듯이. 수진도 손을 흔들었다. 고맙다고. 그리고 안녕이라고. 은희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이번엔 정말로 영원히. 수진은 아들을 내려다봤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다. 앞으로는 밝은 미래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진은 서재로 가서 자신이 쓴 책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것은 사랑과 집착,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림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지는 책을 덮고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용서와 인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